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숨 쉬듯 사용하는 이 글자, 우리는 이것을 한글이라 부릅니다. 10월 9일이면 그 고마움을 기리며 국경일로 기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은 한글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믿어온 이 이름은 사실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군 세종이 밤을 지새우며 백성을 위해 완성한 이 위대한 문자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이름은 역사 뒤로 숨겨지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문자의 비밀스러운 진짜 얼굴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세계가 인정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우리는 이것을 한글이라 부릅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이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이것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과서 첫 장에도, 길거리의 간판에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속에도 한글이라는 이름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이 되면 우리는 이 위대한 글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국경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 한글이고 온 국민이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한글이 원래 이름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피땀 흘려 글자를 완성했을 때 그는 결코 이 문자를 한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그 어느 기록을 찾아보아도 한글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수많은 학자들도 이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문자를 한글이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의 뿌리가 사실은 그리 깊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훈민전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민전금을 그저 옛날의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의 제목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사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외웠던 고서의 이름, 혹은 박물관 유리벽 너머에 보관된 낡은 책 한 권이 훈민전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의 이름은 한글이고 그 글자를 만든 원리를 적어둔 매뉴얼은 훈민정음이라는 식으로 머릿속에서 두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 99%가 빠져있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역사적으로 문자의 진짜 공식 명칭은 바로 훈민정음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에 내놓은 것은 단순히 글자 묶음이 아니라 훈민정금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하나의 완성된 체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한글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것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물건의 원래 이름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편의상 붙인 별명만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자는 탄생한 순간부터 수백 년 동안 훈민정음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 이름은 점점 박물관 속으로 숨어들었고 그 자리를 한글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명칭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 품었던 그 간절한 마음과 통치 철학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글자를 적어 내려가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훈민정금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과서에서 스치듯 지나갔던 그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쓰는 모든 글자의 본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기록을 다시금 뒤져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보물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훈민정음이라는 장엄한 이름 대신 한글이라는 짧은 이름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은 우리 민족이 걸어온 험난한 고난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의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민족의 정신이 소용돌이치는 과정에서 이름 또한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익숙한 껍데기를 잠시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훈민정음이라는 찬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글자를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세종대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은 곧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책의 이름이자 동시에 문자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차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을 통해 우리는 우리 문자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틈을 메우고 세종대왕이 직접 지어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불러주어야 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네 글자 속에 담긴 깊은 뜻과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착각해온 이름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그저 낡은 종이 뭉치로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이 가진 진정한 생명력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글자의 본명을 되찾아주는 일은 어쩌면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다시 끼워 맞추는 일과도 같습니다. 조선 왕조의 기틀이 단단하게 다져지던 태평성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 깊은 곳에서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글을 읽고 썼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백성들에게 수만자가 넘는 한자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청에 글을 써낼 수 없었고 임금의 명령이 담긴 방을 보아도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눈이 멀어 글을 모르는 것은 임금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문자를 직접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1443년 12월에 새로운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자들과 함께 이 글자가 정말로 백성들에게 쓸모가 있는지, 소리는 정확하게 표현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마침내 1446년 세종은 세상에 이 위대한 문자를 공포하며 당당하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입니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세종대왕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정치적 철학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기호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름 자체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름의 첫 번째 글자인 가르칠 훈제는 세종의 교육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글을 안다는 것은 권력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글자를 독점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지식이 소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스승과 같은 마음이 이 한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백성민자는 이 문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훈민정음은 왕실의 위엄을 뽐내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유학자들의 학문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몰라 고통받는 평범한 백성들을 위해 태어난 문자였습니다. 세종은 어린 백성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어여삐 여겼습니다. 여기서 어여삐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신분제도 아래에서 천대받던 일반 백성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그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고
이름의 두 번째 자리에 백성을 새긴 것은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글자인 발을 정자는 이 문자가 가진 과학성과 정당성을 상징합니다.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한자로는 우리 생각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 그대로를 담아내는 가장 올바른 글자를 지향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글자가 세상의 이치와 어긋나지 않으며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완벽한 체계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 없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 글자를 만들겠다는 세종의 학문적 양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글자인 소리, 음자는 문자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뜻을 외우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는 소리 문자입니다. 사람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연구하여 가장 근본적인 소리값을 찾아낸 세종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우리 글자로 담아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소리라는 한 단어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가장 길고도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세종은 이 이름을 짓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바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가 널리 퍼진다면 백성들은 더 이상 법을 몰라 벌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자신의 농사 비법을 글로 남겨 서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세종은 믿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검은 먹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위대한 임금의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이 이름을 보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글자는 배우기 어렵고 귀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백성을 위해 이름까지 쉽게 지어진 이 문자는 낯선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뒤에 담긴 철학을 더욱 굳건히 하여 책의 제목까지도 똑같이 훈민정음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 글자가 곧 이 책이고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올바른 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종에게 있어 훈민정음은 자신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모든 단어와 문장은 바로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이 정한 이 네 글자 속에는 500년 전 그가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쓰고 노인들이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는 세상. 그 꿈을 위해 세종은 자신의 눈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이 가진 가장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우리 글자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깊은 사랑과 찬란한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유리창 너머로 보는 낡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책을 떠올립니다. 마치 위인전이나 소설책의 제목처럼 훈민정음은 종이로 만든 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처음 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것은 종이 뭉치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28개의 글자 하나하나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훈민정음은 책의 제목이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자 체계의 공식적인 본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계의 이름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주는 안내책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안내책자의 이름도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이름과 그 제품을 설명하는 설명서의 이름이 같았던 셈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시 세종대왕에게는 이 글자와 글자를 설명하는 원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글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세 글자를 만들고 나서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밝히고 이 글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한다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든 28자가 바로 훈민정음인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소리를 적는 그 도구 자체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훈민정음을 책 이름으로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자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이 글자는 훈민정음이라는 당당한 이름 대신 언문이나 암클 같은 이름으로 낮추어 불리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어려운 한자만을 진짜 글자로 여기고 세종이 만든 글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훈민정음이라는 원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대왕 당시에 간행된 그 위대한 설명서인 책은 왕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소중히 보관되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문자의 이름으로서 훈민정음은 희미해졌지만 눈에 보이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은 역사적 유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그 책은 사실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문창살 모양을 본떴다거나 옛날 글자를 베꼈다는 식의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 안동에서 이 책이 기적적으로 발견되면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책 속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의 발견으로 훈민정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 그리고 만든 목적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박물관의 낡은 책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필로 종이에 적는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아야, 여, 이 모든 글자의 본래 이름이 훈민정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지어준 이 장엄한 이름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책은 그 문자를 담는 그릇이었을 뿐 진짜 보물은 그 안에 담긴 문자 그 자체였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책과 문자를 동시에 일컬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얼마나 완성도 높은 하나의 체계로 생각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글자와 책의 이름이 같았다는 것은 이 문자가 단순히 읽고 쓰는 기술을 넘어 하나의 철학이자 학문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이 만든 글자가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이름에 자신의 모든 사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의 뿌리에는 훈민정음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바로 아는 첫걸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입술과 손끝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문자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이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세종이 선포한 것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책의 제목으로만 남겨진 것처럼 보였던 이 이름은 사실 우리 민족이 지켜온 가장 위대한 유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자가 훈민정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때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한글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오래된 이름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 글자를 한글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처음 지어준 이름은 훈민정음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선비들은 이를 낮추어 보며 언문이라 불렀으며
부녀자들이 쓰는 글이라 하여 암글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누가 이 위대한 문자의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준 것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20세기 초반으로 시간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조선이 저물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우리 민족은 커다란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지식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주시경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글자가 나라의 뿌리이자 민족의 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글자는 딱히 정해진 공식 명칭 없이 여러 이름으로 흩어져 불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는 우리 글자를 일본어에 종속된 하급 문자로 취급하며 우리말과 글을 없애려 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우리 문자에 당당하고 멋진 이름을 붙여주어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한글입니다. 1910년대 초반 주시경 선생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 이름은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의 첫 글자인 한자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은 우선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글자라는 자부심이 담긴 것입니다. 또한 한은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흩어진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글자라는 염원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은 우리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는 대한의 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한글은 우리 민족의 크고 위대한 단 하나의 글이라는 장엄한 뜻을 품고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글자는 말 그대로 문자나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우리 글자를 낮추어 부르던 표현들을 모두 걷어내고 당당하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우리 글을 부를 마땅한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시경 선생의 노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민족의 정체성이 듬뿍 담긴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글자의 명칭이 바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우리 정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력한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하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보따리 속에 늘 우리말 연구 자료를 넣고 다녀 주보따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제자들은 한글 맞춤법을 정리하고 표준어를 정하며 한글이라는 이름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1926년에는 각야날이라 불리던 기념일을 한글날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면서 한글이라는 이름은 명실상부한 우리 문자의 대표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탕에는 이처럼 나라를 사랑했던 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글자를 언문이나 진서가 아닌 글자 정도로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존재를 정의한다는 말처럼 한글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우리 글자는 비로소 민족의 보물로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대중화된 과정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쓰이던 이 이름은 잡지와 신문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고 부녀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씨앗을 심었다면 주시경 선생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그 꽃을 피워낸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편리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 하나에 담긴 크고 위대한 하나라는 뜻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이 근대의 한글로 이어지기까지 우리 문자는 이름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100년 남짓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의 심장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역사적 뿌리와 한글이라는 민족적 꽃을 동시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이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자가 걸어온 찬란한 역사의 두 얼굴입니다. 주식영 선생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 끝에 지어낸 그 이름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글을 우리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위대한 민족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전금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세상에 선포했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글자가 왜 수백 년 동안 제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방황해야 했는지 그 서글픈 사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대부들에게 훈민정음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글자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익히고 쓰는 능력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였기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 글자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을 정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중국의 한자만이 진짜 글자라는 뜻에서 진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민정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대부들은 이 글자를 상스러운 글자라는 뜻의 언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나 쓰는 낮은 수준의 글자라는 멸시가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왕이 지어준 고귀한 이름인 훈민정음은 왕실의 기록이나 일부 문서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을 뿐 대중의 입에서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름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 하여 암글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이들이나 배우는 글이라 하여 아해글이라 부르며 그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멸시 속에서 우리 글자는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양반들이 외면하는 사이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소설책 속에 우리 글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름은 천대받았을지언정 그 편리함과 과학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업이 발달하고 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글자로 된 소설인 홍길동전 같은 작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글자의 힘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라시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어려운 한자만이 쓰였고 훈민전금이라는 이름은 먼지 쌓인 기록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역사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였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은 근대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글자는 수백 년 만에 공식적인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국가의 모든 법령과 문서를 우리 글자로 쓰겠다는 선포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때 붙여진 이름은 나라의 글자라는 뜻의 국문이었습니다. 언문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던지고 드디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당당한 주권 문자가 된 것입니다. 국문이라는 이름은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명칭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글자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국문이라는 이름은 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언어를 국어라 부르며 우리말과 우리 글을 없애려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국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두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지식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국문이라는 이름은 일본의 국어와 충돌하여 쓰기 어려워졌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쓰기에는 너무나 학술적이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식영 선생을 비롯한 국어학자들은 새로운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을 담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부르기 쉽고 일제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강인한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근대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지었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조선 후기를 거치며 언문으로 낮추어 불리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국문으로 잠시 빛을 보았고 결국 속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순환의 역사가 그대로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글자를 외면할 때도 백성들은 이름 없는 들꽃처럼 우리 글자를 지켜왔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잊혀가는 동안에도 우리 글자는 백성들의 편지와 일기 속에 살아남아 민족의 정서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독립의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민정음이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의 이름이었다면 한글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우리 글자를 지키고 가꾸겠다는 의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대신 한글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세종대왕의 뜻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종대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글자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와 같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속에 담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과학적 정신은 훈민정음에서 한글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글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수백 년간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훈민정음의 눈물과 인내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라는 두 글자는 절망의 시대에 피어난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양반들의 무시를 받으며 언문이라 불리던 시절 우리 글자는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찮은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선구자들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우리 글자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민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가진 첫 번째 힘은 바로 그 명료함과 친근함에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장엄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일상에서 부르기에는 다소 어렵고 격식이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단 두 글자로 이루어져 아이들도 노인들도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이 짧은 이름은 교육의 현장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에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잃지 않기 위해 밤마다 몰래 모여 글을 배웠습니다. 그때 한글이라는 이름은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구호와도 같았습니다. 한은 크다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다라는 뜻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쓰는 크고 위대한 단 하나의 글이라는 이 이름의 정의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겨 주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일본어를 국어라 부르며 우리 정신을 말살하려 할 때 우리는 한글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버텼습니다. 말이 곧 민족이고 글이 곧 민족의 혼이라는 깨달음이 이 이름 하나에 응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또한 우리 문자의 위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아녀자들이나 쓰는 낮은 글자로 치부되던 것이 한글이라는 새 옷을 입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독립운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서도 한글로 시를 쓰고 편지를 쓰며 저항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는 믿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잡지 한글이 발행되고 한글날이 제정되면서 사람들은 우리 글자가 세계 어느 나라의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이름이 가진 또 다른 힘은 대중적인 확산 속도에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명칭이 정착되면서 우리 글자는 더 이상 일부 학자들의 연구 대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잡지가 한글로 발행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한글이라는 이름 아래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특성과 부르기 쉽다는 이름의 장점이 결합하자 문맹률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게 된 토대가 바로 이 시기에 닦인 셈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기호를 넘어 민족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함경도, 사람도 모두가 한글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같은 글을 쓰며 같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글이라는 이름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문자가 과학적 문자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식영 선생은 우리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한글이라 명명했고, 이는 후대 학자들이 우리 문자를 연구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이 문자를 접했을 때 그들은 훈민정음이라는 고어보다는 한글이라는 현대적인 이름으로 이 문자를 기억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이를 최고의 문자로 꼽는 과정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글을 아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이 가진 세계적인 소통 능력 덕분입니다. 결국 한글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힘은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시킨 데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글자를 낮추어 보았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명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글자를 선물했다면 후대의 조상들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물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름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깊어질수록 한글이라는 이름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름이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처럼 한글이라는 이름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가장 혹독한 시절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글자의 명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치열한 이름이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가장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덕분에 우리는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 쓰지 않고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거대한 에너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한글이라는 두 글자에는 5,000년 역사를 지켜낸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무한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힘을 아는 국민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글자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보물을 넘어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류의 자산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는 전 세계에 흩어진 기록물 중에서 인류 전체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이름이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은 이 문자의 탄생 원리가 기록된 책과 그 문자의 본래 이름에 경의를 표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훈민정음을 꼽았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고 수십 개의 문자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 만들었는지가 기록으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라는 구체적인 창제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기간에 완성해낸 인공적인 문자이면서도 자연의 원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훈민정음을 문자 역사상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의 과학성은 사람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들 때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입술과 혀와 목구멍이 어떤 모양을 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기역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자는 혀가 위신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옮긴 것입니다.
이런 설계 방식은 현대 언어학에서도 가장 진보된 형태인 자질 문자라고 불립니다. 소리의 특성에 따라 획을 더해 나가는 방식은 전 세계 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천재성의 결과물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훈민정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전 세계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연계에 우리 세종대왕의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는 훈민정음이 가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다는 특성이 전 인류의 무지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세계가 공인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은 기초적인 원리만 깨치면 반나절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복잡한 기호를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훈민정음을 두고 모든 문자의 꿈이라고 극찬합니다. 영국의 한 학자는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논리적인 문자라고 평했으며 미국의 한 교수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가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속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현대의 첨단 기술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소중히 지켜온 덕분에 이러한 세계적인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 책이 없었다면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입증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찬란한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이 글자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인류가 도달한 지성적 성취의 정점임을 세계가 증명해 준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언어학 교과서에 당당히 실려 있습니다.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 된 것입니다. 창제자와 원리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라는 수식어는 훈민정음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훈장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자신의 문자를 가진 민족은 드물며 그 중에서도 이토록 완벽한 체계를 갖춘 문자를 가진 민족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인류 문명사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공헌입니다. 우리는 이제 훈민정음을 단순히 우리끼리 쓰는 글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보호하고 연구하는 인류의 보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글자를 기록유산에 올린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긴 창제의 정신과 과학적 원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 순간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을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의 긍지이자 세계 문화의 찬란한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 손끝에 머무는 글자들을 내려다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이 글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이 문자의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 정성스레 지어준 웅장한 이름인 훈민정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시련 속에서 스스로 꽃피운 자랑스러운 이름인 한글입니다. 이 두 이름은 결코 서로 경쟁하거나 하나를 버려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훈민정음이 우리 문자의 뿌리이자 찬란한 철학을 담은 설계도라면 한글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 비바람을 견디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든든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원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름 속에는 세종대왕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던 백성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 없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려 했던 성군의 마음은 훈민정음이라는 네 글자에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보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위대한 민주적 가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 문자가 가진 진정한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글이라는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 또한 자명합니다. 나라를 잃고 우리말마저 빼앗길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한글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민족의 혼을 지켜냈습니다.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와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글자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위대하고 크며 하나로 뭉친 글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한글은 흩어진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기적의 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이름을 함께 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가 인정한 과학적 우수성을 자랑하고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자부심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글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날짜, 그리고 창제의 원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훈민정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수만 가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논리적인 구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환경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최적의 도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지혜가 현대의 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전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글자의 진짜 이름을 알고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 쓰던 서러운 시절을 끝내고 우리만의 당당한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필을 쥐고 처음 기역 니은을 쓰던 그 어린 시절의 설렘 속에는 세종대왕의 사랑과 주시경 선생의 투혼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훈민정음이자 한글인 이 위대한 유산을 사용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당당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름의 역사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걸어온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장엄한 이름으로 태어나 한글이라는 강인한 이름으로 완성된 우리 문자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운 순간마다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읽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라고 말하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글자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느새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문자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소중히 부를 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든 백성이 행복한 세상, 그리고 주식영 선생이 바랐던 우리 글이 온 세상에 퍼지는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훈민정음, 그리고 한글은 이미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가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가 가진 그 깊고 넓은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역사의 찬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가슴속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 한자 한재는 수백 년을 버텨온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위대한 지혜가 서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글자의 진짜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우리 역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